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로 43이 된 여자입니다. 양가감정이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양립할 수 없는 두 감정이 동시에 드는 것으로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학대당하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부모에게 이런 감정을 느낀다고 해요. 자신을 미워하고 괴롭히는 부모가 죽을 만큼 믿고 싫고 무섭다가도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사랑받지 못하는 외로움 때문에 끊임없이 사랑받고 싶고 예쁨받고 싶은 욕구가 충돌한다는 것이죠. 자식은 아무리 늙어 흰머리가 성성해도 아이에 불과하다는 말도 있죠. 자식에게 있어 부모에게 사랑받고 싶은 욕구는 본능과도 같아서 아무리 나이가 들고 자신의 가정을 꾸리고 자신 역시 늙어가도 변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사실 저는 부모의 정이라는 것을 딱히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해왔어요. 하지만 일련의 사건들을 겪고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저 역시 어쩔 수 없었던 한 명의 자식, 엄마의 사랑을 갈구하는 가엾은 아이에 불과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일은 끝나고야 말았지만 저의 이 뻥 뚫린 가슴은 이제 무엇으로 메우며 살아야 할지 고민되는 요즘이네요. 저의 이 구슬프고도 답답한 사연 들어주시겠어요? 저희 엄마는 소위 말하는 노름꾼이었습니다. 저희 유년 시절 기억은 노름판뿐이었어요. 이 동네 저 동네 소위 판이 벌어지는 곳을 따라 떠돌아다녔고 저는 그런 엄마를 따라 그런 곳에서 먹고 자야 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집도 절도 없는 그런 인생이었던 거죠. 노름판에서는 매일같이 도박과 함께 술판이 벌어졌고 온갖 인간 군상을 저는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어린 시절부터 보며 살아왔어요. 가끔 엄마를 따라와 밥도 제대로 못 얻어먹고 차가운 그곳 바닥에서 거적대기를 깔고 자는 저를 불쌍하게 여긴 어른들이 밥을 사주거나 담요를 사주기도 했지만 그런 온기는 순간뿐이었죠. 아빠의 얼굴은 아예 모릅니다. 아니, 엄마는 아빠에 관한 이야기 자체를 하지 않았어요. 워낙 어린 시절이었기에 이야기했어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겠지만요. 하지만 그렇게 엄마를 따라 팔도의 판을 찾아다니는 삶도 그리 오래는 가지 못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쯤이었을까요? 엄마는 그대로 저를 길바닥에 버리고 갔습니다. 그것도 사람 하나 없는 으슥한 산길에다 말이죠. 엄마 간다. 너도 이제 네 갈 길 가. 그곳은 또 다른 판으로 가는 어느 길목이었어요. 단속을 피해 워낙 자주 옮겨 다니는 곳이 그곳이다 보니 6살의 저는 처음 가보는 길이었죠. 점점 몸집이 커가면서 음식값이 많이 들어서였을까요? 아니면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지도 않고 일정한 거주지도 없이 전국 팔도를 노름이나 하기 위해 떠돌아다니는 엄마에게 향하는 손가락질과 눈길이 부담스러웠을까요? 부모로서의 애정이라고는 눈꽃만치도 담기지 않은 얼굴로 무덤덤한 목소리로 엄마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말하고 엄마는 대답 없이 우두커니 서 있는 저를 두고 유유히 또다시 노름을 하기 위해 으슥하고 어두운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고 저 역시 구태여 엄마를 붙잡아 보거나 엄마를 따라가려 하지 않았어요. 엄마를 부르지도 않았죠. 그 어린 마음에도 저는 은연중에 언젠가는 이런 일이 올 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엄마 말을 잘 안 듣거나 칭얼댈 때면 내가 언젠간 저거 길바닥에 두고 갈 거야 라고 습관처럼 말하던 엄마의 목소리가 뇌리에 콕 박혀 있었거든요. 그렇게 엄마는 저를 당연하다는 듯 자연스럽게 버리고 갔고 저 역시 버림받음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렇게 전 가로등 하나 없는 어둑한 산길을 다시 거슬러 내려왔어요. 외진 곳에 있는 동네다 보니 행색이 처음 보는 애가 행색이 꾀지지한 채로 혼자 돌아다니는 것은 아무래도 수상쩍어 보였겠죠. 지나가던 동네 아주머니가 저를 발견하고는 집이 어디냐, 부모님은 어디 있냐, 이런 외진 동네는 어쩌다 왔느냐고 물으셨지만 저는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모양인지 아주머니가 경찰에 신고하셨고 저는 경찰서에서도 굳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엄마의 그 감정이 담기지 않은 무덤덤한 눈빛이 떠올랐죠. 어차피 이렇게 한번 버려진 거 언제든 다시 버려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엄마의 이름 석자를 대고 다시 돌아가 봐야 어차피 같은 일의 반복일 거라는 걸 어린 저는 이미 알고 있었죠. 거기다가 자기를 귀찮게 만들었다며 괴롭힐지도 모르고 솔직히 말해서 저 역시 그 술 냄새와 담배 냄새에 찌든 그런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경찰은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지능에 이상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충격적인 일이라도 있었나? 하면서 제가 발견된 곳을 중심으로 주변을 샅샅이 수색했지만 당연히 사건이나 사고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고 저는 그렇게 보육원으로 가게 되었어요. 역시나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보육원이 차라리 엄마와 함께 살아가던 환경보다 훨씬, 아니 수백 수천 배 더 안락하고 편안했어요. 보육원에서 새로운 이름을 받은 저는 어느 순간부터는 그래, 난 새 사람이 된 거야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 나는 완전히 소멸되고 없는 거고 이 보육원에 들어오는 순간 태어난 것이라고 말이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쯤부터는 정말 악착같이 살았어요. 진작에 공부랑은 담을 쌓았고 공부에는 뜻도 실력도 없었던 저는 보육 원장님의 허락을 받아 중학생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전단지 아르바이트부터 신문 배달과 우유 배달까지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였죠. 국경일이 다가올 때면 길거리에 노점을 펴고 태극기를 팔기도 했고 추운 겨울이면 군방과 군고구마를 팔기도 했어요. 제가 있던 보육원은 시골에 있는 곳이었는데 옷가게를 나가려면 읍내를 나가야 했어요. 읍내에 한번 나갈 때마다 저는 굳이 옷가게에 꼭 들러서 괜찮은 옷을 여러 벌 사온 뒤 수선을 해서 몇천 원이라도 더 붙여서 팔기도 했죠. 예쁘게 수선이 잘 된 것은 10,000원 이상도 더 불러받을 수 있었어요. 보통 수선한 옷은 읍내에 다시 나갈 때 노점을 열어 팔았지만 선생님이나 가끔 자원봉사하러 오시는 분들이 사주시기도 하고 근처 수녀원에서 바자회를 할 때 내놓기도 하고 정말 돈을 벌 수 있다면 온갖 수단을 다 동원했던 것 같아요. 학생 때 남들 다 하는 공부는 안 하고 돈 버는 거에 미쳐 살았던 것 같아요. 보육원의 다른 아이 중에 공부에 뜻이 있는 아이들은 꼭 공부해서 성공해서 서울대, 고려대 이런 곳에 가서 멋진 직업을 얻고 당당하게 어깨 펴고 부모님을 찾을 거라고 말하는 아이들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런 말은 하지도 않았고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 아이들은 부모님이 가난이나 여러 사정으로 인해 피치 못해서 자기들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겠지만 저는 엄마에게는 그런 사정 같은 건 없었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조망만한 아이가 살아보겠다고 이악 물고 아등바등한 것이 경험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덕분에 저는 19살쯤 돼서는 꽤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었어요. 보육원에서는 돈 관리도 모두 선생님들이 해주시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못 썼던 것도 있지만 저는 무언가 사고 싶은 게 있어서 돈을 모은 것이 아니라 돈을 모으는 것 그 자체가 목표였기에 선생님이 무언가 사고 싶은 게 있다면 특별히 사용해도 좋다는 허락을 해주셔도 제가 쓰지 않았죠. 20살이 되면 보육원을 나가야 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지금은 그래도 자립지원금이라는 것이 나와 다만 몇십만 원이나 방 보증금 정도는 지원받는 경우도 있고 디딤통장이라는 것도 있다지만 그땐 정말 그런 것도 없이 혈혈단신으로 쫓겨나듯 나가야 하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때문에 제 또래 보육원 친구들은 당장 보육원을 나가면 무얼해서 먹고 살아야 하나 하는 걱정에 잠 못 드는 밤이 많았으나 저는 이미 모아둔 돈이 두둑해서 당분간 먹고 잘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었기에 근심이 없을 수 있었죠. 보육원 선생님들 역시 지인은 정말 나가서도 남 부럽지 않게 잘 살 거야 하면서 저를 응원하고 다독여 주셨어요. 제가 있었던 보육원은 원장님을 엄마라고 불렀는데요. 엄마가 퇴소를 앞둔 저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지희야, 네가 여기를 나가 너만의 인생을 살게 된다 해도 너에게 집은 여기고
난 네 엄마잖아. 언제든지 힘들거나 지칠 때 가족이 보고 싶을 때는 여기로 돌아와. 꼭 찾아오지 않더라도 전화번호 아니까 언제든지 연락하고. 응? 여기서 퇴소한다고 우리 인연이 끊어지는 건 아니니 꼭 자주자주 연락해서 안부라도 전해줘. 그래야 내가 마음이 편할 것 같아.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원장님의 다정함에 잠시나마 눈물을 글썽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사회로 나온 저는 그동안 모아둔 돈을 털어서 방을 하나 얻고 조그맣게 의류 사업을 시작했어요. 사실 시작은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거창한 수준이었지만 고등학교 때 구제옷을 수선해서 팔던 경험이 있어 의류 시장 쪽은 그나마 빠삭한 편이었던 덕분에 의류의 유통 경로 등을 다른 소매인들에 비해서 빠르게 판로를 개척해 나가면서 애를 덜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직접 디자인해서 제작하는 게 아닌 이상 의류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다 다양한 종류의 옷을 누구보다 빠르게 그리고 값싸게 사들일 수 있는 능력이 중요했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처음부터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이제 갓 20이 된 사회 초년생이었기에 판로를 쉽게 개척했지만 다른 부분에서 여러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럴 때마다 저의 지지대가 되어준 것은 다름 아닌 보육원 원장님이셨어요. 물론 보육원의 다른 선생님들도 다들 좋은 분들이셨지만 다른 선생님들은 저마다의 사정으로 일을 그만두거나 새로 오시기도 하시는 반면 보육원 원장님은 항상 저와 다른 아이들의 곁을 지켜주셨으니까요. 그분은 이 세상 유일하게 제가 믿을 수 있는 어른인 동시에 저의 유일한 가족이기도 했어요. 저는 보육원을 퇴소한 이후에도 그분을 엄마라고 불렀으니까요. 저는 힘들고 지친 일이 있을 때마다 보육원 원장님께 전화를 걸었고 그분은 시간 같은 것은 상관없이 언제든 전화를 받아 저에게 마음의 위로와 안식처가 되어주셨어요. 덕분에 저는 위기가 올 때마다 마음을 독하게 다잡고 내일을 향해 전진할 수 있었고 덕분에 사업은 조금씩 성장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몇 년 지나지 않아 당시 한참 열풍이 불고 있던 온라인 쇼핑몰도 열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을 병행하며 의류를 판매하니 매출이 급속도로 오르기 시작했죠. 따지고 보면 전 시류를 잘 탄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사업이라는 것이 본디 실력만으로는 안 되고 어느 정도 운이 따라줘야 하는 시장이라고 하니까요. 그때 보육원에서 함께 생활하고 저보다 몇 년 먼저 사회로 나왔던 오빠 한 명이 홈페이지 구축부터 온라인 고객센터, 게시판 운영까지 많은 부분에서 도움을 주었고 이 사람이 바로 지금 저의 남편이 되었어요. 사실 어릴 때는 같은 시설에서 똑같은 대우를 받고 자란 데다 오빠가 티를 내지 않아서 몰랐는데 이 오빠는 다름 아닌 보육원 원장 선생님의 아들이었어요. 저도 다 크고 나서야 그 사실을 알았으니 자신의 아들도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대한 원장 선생님이 더욱 대단한 사람이라고 느껴졌죠. 그렇게 원장 선생님은 저의 선생님에서 엄마로, 엄마에서 시어머니로 더 가까운 가족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간 기분이라 저는 엄마와 남편을 동시에 얻은 기분도 들었어요. 원장님은 저와 오빠가 본격적으로 결혼을 결정 후 결혼 준비를 시작할 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물론 믿고 원망스러운 마음을 내가 왜 모르니. 아니, 그 찢어지는 가슴의 고통은 너만 아는 거겠지.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너의 유일한 가족인데 이제라도 엄마를 찾아보는 것은 어떠니? 처음에는 집이 어딘지는커녕 엄마의 이름조차 기억을 못한다고 주장을 하는 저의 상태를 본 경찰이나 보육원 선생님들은 사실 제가 어딘가 문제가 있는 아이라고 생각하셨었어요. 그리고 사실 6살이나 되었는데도 부모님 이름을 제대로 말하지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제가 보육원 생활에 적응하고 살아갈 때쯤부터 원장님은 말씀은 안 하셨지만 대충 눈치를 채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제가 정말 몰라서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부모를 찾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아마 원장님이 이제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도 이미 충분히 과거의 아픔을 극복할 만큼 어른이 되었기 때문이겠죠.
저는 조금 예민한 목소리로 저에게 가지고 온 오빠 원장님이 있잖아요. 유일하다뇨. 라고 말했고 제가 그렇게까지 까칠한 반응을 보일 줄은 모르셨던 모양인지 원장님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시며 그래. 그래도 지인이 마음이 제일 중요하지. 난 그냥 혹시나 해서 해본 말이야. 가족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잖아. 네 마음 가는 대로 해. 하고 말씀하셨죠. 저는 엄마를 용서할 생각도 그럴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이 넓은 사람도 되지 못했어요. 그 어린 시절의 기억들을 아직도 생생히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 6살 때까지의 삶은 외로움과 배고픔의 연속이었고 그런 기억들을 몽땅 날려버릴 수 있지 않는 한 제가 엄마를 다시 사랑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만 그래도 엄마가 버리고 간 딸이 어떻게 잘 컸는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는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당당하게 어깨 펴고 당신 없이도 난 잘 살고 있다고 소리쳐주고 싶었죠.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이마저도 엄마에게 인정받고 내 존재를 확인받고 싶은 인정 욕구가 아니었나 싶어요. 우습죠? 저에게 사랑이라고는 한 톨도 주지 않는 사람을 그래도 낳아준 부모라고 지금까지도 가슴에 품고 산다니요. 그래서 저는 엄마의 이름 석자와 나이를 가지고 엄마를 찾기 시작했어요. 엄마를 찾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을 크게 빗나가지 않고 여전히 밑바닥 인생을 사는 엄마는 노숙자 쉼터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노름판에서 없는 돈도 다 잃고 돈이 없으니 노름은 못하고 이제 나이 들어 먹여주고 재워줄 남자도 없으니 노숙자로 전락해 노숙자 쉼터를 전전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직감적으로 엄마에게 지금 내가 사업에 성공해서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잘 살고 있다는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사람이 조금이라도 변했다면 적어도 노숙자 신세는 되지 않았을 테니 엄마는 예전 그대로라는 것만 확인할 수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마음 한편에서는 엄마가 그래도 정신을 좀 차리고 사람답게 살고 있었기를 바랐던 것도 같아요. 저를 버린 것을 후회까진 안 하더라도 나름대로 한 사람의 몫을 하며 잘 살고 있기를 바랐던 거죠. 하지만 결국 저는 마지막 남은 기대마저 버려야 했고 실망은 바닥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그놈의 낳아준 정이 무엇이라고 저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 없는 엄마였지만 젊고 예뻤던 시절의 고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추레한 엄마의 늙고 지친 모습을 보니 마음에 가시가 박힌 것처럼 계속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엄마 몰래 이름을 숨기고 쉼터에 기부를 했어요. 엄마를 위한 개인 후원도 했죠. 물론 이름도 성도 예전과는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이름을 알렸어도 엄마가 저를 알아볼 일은 없었겠지만 노숙자 쉼터 측에는 익명으로 좋은 일을 하고 싶을 뿐이라고 해서 혹시라도 모를 일을 원천 차단하고자 한 것이었어요. 제 나이 27살에 결혼을 했고 지금 제 나이가 43살이니 거의 15년을 후원한 셈이지요. 가끔 개인 후원차 옷이나 물품을 보내주면서 엄마의 소식을 넌지시 물을 때마다 이 사람은 결국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도 이상하게 후원하는 것도 소식을 가끔이나마 묻는 것도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참, 그래서 혈연이 천륜이라는 말이 있는가 봅니다. 정작 날 낳아준 사람은 나를 발톱의 때만큼도 생각하지 않는데 우습고 슬프죠. 그러던 어느 날의 일이었습니다. 노숙자 쉼터 측으로 엄마가 15년 가까이 개인 후원으로 물품까지 지원해준 사람을 궁금해한다고 했어요. 자신에게만 개인적으로 후원을 이렇게 오랫동안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 엄마가 최근에 아셨고 그 후로 쉼터 사람들을 계속해서 닥달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쉼터 측에서는 자신들이 알고 있는데 일부러 알려주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해 행패를 부리는 통에 난감하니까 통화라도 해주십사 하더라고요. 물론 저는 거절했습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모든 것을 비밀로 하고 싶어서 일부러 15년이 넘게 익명으로 후원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알려줄 이유가 없다고 말이죠. 하지만 엄마의 호기심은 사그라들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느 나이 지긋한 노신사라는 생각이라도 했던 모양일까요? 그렇게까지 열심히 후원자를 찾으려 한 걸 보면 자신을 개인적으로까지 후원해준다 하니 무언가 더 얻어먹을 게 없나 그런 걸 노렸을지도 모를 일이죠. 그렇게 한 두어 달쯤 지났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회사 앞으로 누군가 찾아와서 사람을 찾아달라고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로비에서 들려왔어요. 직원들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제가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어서 내려갔던 것이 화근이 되었죠. 로비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던 것은 다름 아닌 엄마였습니다. 솔직히 저는 엄마가 저를 못 알아보실 줄 알았지만 엄마는 저를 한눈에 알아보았어요. 그 순간 아주 잠깐 30초만이라도 엄마가 저를 알아봐 준 것을 기뻐했던 제가 수치스러울 정도로 놀랐었습니다. 가영이, 너 가영이 맞지? 엄마? 세상에, 네가 왜 여기에? 엄마가 저를 알아봤다는 사실에 너무 놀란 저는 아니라고 반박도 하지 못했어요. 그때 지나가던 직원들이 제게 안녕하세요 대표님 하고 인사를 해버렸고 엄마는 제가 자신을 15년간 익명으로 후원한 기부자라는 사실과 규모가 큰 의류 사업을 하는 사업가로서 성공했다는 사실을 알아버리셨습니다. 그렇게 숨기고 싶어 15년을 비밀로 했던 사실이 하루아침에 들통나는 순간이었죠. 사실 정말로 연을 끊고 들키지 않고 살려면 후원도 하지 않았어야 하는 게 맞는 거겠죠. 그놈의 낳아준 정이 뭐길래 하고 솔직히 말하면 요즘도 하루에 10번은 되뇌입니다. 그 후로부터 엄마는 제게 수시로 찾아와 시도 때도 없이 속이 눈에 훤해 보이는 짓을 했어요. 제가 연락처를 가르쳐 주려 하지 않으니 매일같이 회사 앞으로 찾아와 기다리기를 반복했죠. 아예 로비 안에도 못 들어오게 하니 주차장 입구에 멀찌감치 서서 제가 오나 안 오나 감시까지 하더군요. 저는 필사적으로 피해 다니려 했지만 추운 날에도 길가에 서서 저를 기다리는 엄마를 매몰차게 모르는 척만 할 수가 없어 결국 몇 번인가 엄마를 근처 카페나 레스토랑에 모시고 가 밥이나 음료를 사드렸어요. 딸, 이 엄마가 그동안 해준 게 없어서 너무 미안해. 가슴에 상처가 많이 됐지? 이 엄마가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엄마 노릇 해줄게. 정신 차리겠다는 사람이 아직도 노숙자 쉼터에서 살아? 내가 15년 동안 계속 후원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아? 그래도 사람인데 물질적으로 지원해주면 자립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지. 엄마도 나름대로 살고자 하는 자기 생각이 있을 거야. 기대만 15년이었어. 이제 난 엄마에게 아무런 기대가 없어. 아이, 딸, 정말 미안해. 너 이렇게 열심히 잘 살고 있는 것 보니 나도 번쩍 정신이 들어. 이제 내가 너한테 따스한 밥도 해먹이고 이제라도 엄마가 너에게 손수 지은 옷도 해 입히고 그렇게 하면 안 될까? 엄마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그러면서 엄마는 노숙자 쉼터가 얼마나 더럽고 배고픈 곳인지 은근슬쩍 말하며 온갖 불쌍한 척, 저를 사랑하고 참여하는 척은 다 했죠. 우습지도 않지요. 그 시꺼먼 속내가 훤히 보이는데 말입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엄마가 저의 회사까지 찾아올 수 있었던 것은 제가 그동안 보내주었던 옷 때문이라고 해요. 후원자의 정체를 너무나도 궁금해했던 엄마는 한동안 그것에만 골똘해 계셨고 우연히 옷을 갈아입다가 그 익명의 후원자가 지금까지 보내줬던 옷이 전부 같은 브랜드의 옷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신 거죠. 머리 나쁜 사람은 노름도 못한다더니 화투와 술만 마실 줄 알았던 엄마가 그런 머리가 굴러간다고 생각하니 그냥 웃음만 나왔습니다. 아무튼 엄마는 그 후원자가 단순히 회사의 임직원일 거라고 생각하고 아무 정보 없는 채로 무작정 회사로 찾아온 것이었고 자신의 후원자가 자신을 알아보면 반응이 올 것이라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하필 찾아온 날 저와 딱 마주치고 만 것이죠. 아이, 가영아, 이게 다 천륜 아니겠니? 부모와 자식은 세월을 돌고 돌아
내 새에서도 어떻게든 다시 만나지게 되어 있다잖니. 이게 다 하늘이 주신 새로운 기회라 생각하고 살아보려고 해, 엄마가. 종교도 없는 사람이 말은 참 잘했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아직 자신을 후원한 사람이 저라는 사실은 모른다는 점이었을까요? 저를 만난 이후로는 후원자가 아닌 저에게 빌붙기로 마음 먹으신 모양인지 그 이야기는 몇 번 더 묻고는 더 꺼내지 않으셨지만요. 문제는 이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저만 찾아와서 괴롭히기만 했으면 가끔 저도 자주 안 먹는 비싼 식사라도 사드리고 적당히 차갑게 대해서 돌려보내면 됐을 텐데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남편마저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어요. 회사 로비에서 그렇게 난리가 났으니 온 회사 사람이 모를 수가 없었겠죠. 원장님, 아니 시어머니처럼 워낙 사람이 다정다감하고 착한지라 그래도 아내의 친어머니라고 하니 그냥 모르는 척할 수 없었던 남편이 엄마와 통성명하고 연락처를 교환했고 그리고 시어머니께도 그 일이 흘러들어가 엄마가 두 사람의 존재를 알아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지옥 같은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시어머니는 나이도 있으시고 해서 이제 시골의 보육원 생활은 일선에서 물러나고 경영만 멀리서 하시면서 저와 남편이 사는 집으로 오셔서 사업에 바쁜 부모 대신 저희 아이를 돌봐주시고 계셨어요. 엄마는 시어머니가 혼자 계신 시간만을 노렸다 대뜸 찾아가 온갖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뭐해요? 우리 딸이 번 돈으로 놀고 먹으면서 사돈이 왔는데 뭘 멀뚱히 보고만 있는 거예요? 아우, 배고파. 빨리 밥 좀 차려봐요. 에잉, 가영이 걔도 그래. 엄마는 그런 더러운 노숙자 쉼터에 버려두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시어머니는 이런 으리으리한 집에 들이고 자식 새끼 낳아봐야 아무 소용도 없다니까. 아이, 사돈. 솔직히 인간적으로 너무 대놓고 속물근성 티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 딸이 사업으로 성공하니까 거기에 빌붙어 보려고? 아, 이렇게 대놓고, 응? 우리 딸 돈으로 산 집에 들어와서 죽치고 있는 거, 아, 인간이 양심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 시어머니를 종처럼 부려먹고 온갖 악담을 퍼붓는가 하면 시어머니를 일부러 괴롭혀서 집에서 쫓아내고 자신이 들어 앉으려고 작정한 사람처럼 온 집안을 고의로 어지럽히고 심지어 저희 아이에게까지 에잉, 나이 닮았으면 얘 외모가 이렇지 않을 건데. 아, 무슨 떡처럼 생겼네, 애가. 친탁을 해도 꼭 이런 걸. 하면서 시어머니가 듣는 앞에서 시댁 식구들은 물론 저희 아이까지 싸잡아 모욕했습니다. 제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것도 낮에 단 둘이 있는 두 사람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홈캠에 저장된 영상 데이터를 정리할 겸 보다가 우연히 알게 된 것이었어요. 그게 목소리까지 선명하게 녹음이 되는 것이었거든요. 정말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죠. 도리어 낳아준 것 말고는 아무것도 정말 자식을 키우기 위해 노력한 것이 인생에 단 1초도 안 되는 사람이 그런 말을 서슴없이 하다니요. 도리어 피를 나눈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느 날 갑자기 남의 인생에 끼어들어 순수하게 제 노력만으로 이룬 재산과 명성을 자기 것처럼 여기며 호시탐탐 어떻게든 빌부터 제 돈을 빼먹으려 하는 것은 엄마였는데 말이죠. 노숙자 쉼터가 너무 싫다. 이제는 그만 자립해서 잘 살아보고 싶은데 거긴 온통 정신병자, 알코올 중독자, 천지라 같이 있으면 멀쩡한 나도 미칠 것 같다. 그럴듯한 집이라도 하나 있어야 직장도 구하는데 이력서에 거주지를 노숙자 쉼터로 쓸 수는 없지 않느냐. 요즘 통 무릎 관절도 안 좋고 숨도 빨리 차오르고 해서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이 힘들다. 경차라도 좋으니 차 한 대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 저를 찾아오면 매번 이런 식으로 아쉬운 소리, 돈 해달라는 소리만 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뿐인가요? 쉼터에서도 제가 후원해 주었던 물품을 걸고 노름이나 하다가 다 날려먹었다는 걸 제가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그게 엄마 삶이라면 그렇게 해서라도 행복하다면 하고 미련한 생각이나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모든 상황을 확인한 저는 시어머니께 참지 말고 말씀하세요. 왜 이런 수모를 당하고 살아요?
어머니가 뭘 잘못한 게 있으시다고요. 제가 말했잖아요. 저한테는 지훈이 아빠가 제 오빠고 어머니가 제 엄마라고요. 단순히 절 세상에 낳아줬다는 이유만으로 저런 행동을 하는 걸 저는 못 참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참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한 말에 어머니도 생각이 많으셨는지 다음번에 엄마가 찾아와 행패를 부릴 때는 참지 않고 조곤조곤 엄마의 부당한 행동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사돈이라지만 이런 무례한 행동은 삼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희도 불편해하고. 지희라니요? 내 딸 이름은 가영인데 왜 태긴 마음대로 내 딸 이름을 바꿔요? 가영이는 내가 낳은 내 딸이라고요. 그래요. 바로 사돈이 낳은 소중한 사돈의 따님이 엄마의 이런 행동을 불편해합니다. 설치된 홈캠으로 그동안 사돈이 찾아오셔서 어떤 언행을 했는지 확인하고 며칠째 잠도 못 자고 마음 아파해요. 정말 딸을 생각하는 엄마라면 이런 행동은 그만하고 딸에게 어른다운 모습, 부모다운 행동을 보여주세요. 아니 인연이 어디다 대고 지금 훈수질이야? 사돈, 말씀 조심하세요. 이게 어딜 덤벼들어? 해보자는 거야 지금? 어머니를 말재간으로는 당해냈을 리가 없었던 엄마는 기어코 어머니에게 손을 올리고 말았습니다. 힘으로 밀쳐 넘어져 바닥에 부딪힌 어머니 앞에서 엄마라는 사람은 그리 말하더군요. 아휴 내 팔자야. 이 그질그질한 인생에 딸년 하나 잘 나와서 로또 터지나 했더니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뭐 저런 할마씨가 들어앉아서는 내 몫을 빼서 처먹고 있어. 가영이 그년도 그래. 내가 낳아주지 않았으면 지가 이렇게 호요식하고 살 수 있을 줄 알아? 내가 없었으면 태어나지도 못했을 것이. 아주 그냥 이게 다 지가 이룬 건 줄 알지. 에잉, 이렇게 혼자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으면 그때 그렇게 버리지 말 걸 그랬나? 애석하지만 이 모든 망언이 홈캠에 고스란히 담기고 있다는 걸 생각도 못한 모양이에요. 그런 폭언까지 들은 어머니도 더는 참지 못하시고 벌떡 일어나 엄마, 아니 절 낳아준 생물학적 친모의 머리채를 쥐어잡고 울부짖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어떻게 자기 딸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사람이면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짐승도 제 새끼는 돌볼 줄 알아. 이 짐승만도 못한 거사. 막상 힘으로 어머니를 못 당했는지 그 여자는 머리채를 잡힌 채로 끌면 끌리는 대로 흔들면 흔들리는 대로 휘둘렀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그 여자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는 세상 누구보다도 서럽고 억울한 목소리로 그동안 숨겨왔던 제 과거와 이야기들에 대해 말씀하시기 시작했죠. 사실 엄마는 그냥 단편적으로 자기가 버린 후 제가 보육원 생활을 했을 것이라는 사실 정도만 유추해서 알고 있었고, 저는 제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거든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바로 지희가 20살까지 지낸 보육원 원장이었어, 내가. 내가 바로 지희를 37년간 진짜 내 배로 낳은 자식처럼 키워온 엄마라고. 낳아줬다고 다 부모고 자식이야? 세상을 둘러봐. 남보다 더 못한 관계를 사는 것들이 천지고 당신도 똑같잖아. 내가 당신이 지희에게 어떤 짓을 당했는지 말로 들어 아는 건 아니었기에 그래도 자신만의 사연이 있겠다 싶어. 내가 그래도 사람이 뉘우치고 딸에게 잘하는 기색이 보이면 사돈으로서 대우하고 지희가 싫다 해도 잘 달래서 같이 살아보자고 하려고 했는데, 아이고, 우리 지희 가엾어서 어떡하나. 그렇게 말하며 어머니는 슬픔을 견디지 못하셨는지 바닥에 주저앉아 꺼이꺼이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괜히 그랬어, 내가 괜히. 낳아준 엄마를 찾아보자고. 내가 그 말만 안 했어도 평생 제 엄마가 이런 금수만도 못한 인간인 것은 모르고 살 수 있었는데, 그래도 하늘 아래
어디선가 엄마가 정신 차리고 행복하게 살고 있을 것이라고 희망이라도 가지게 해줄 수 있었는데. 아이고 불쌍한 지희. 가여분 내 딸. 그러며 어머니는 슬픈 목소리로 15년간 엄마를 후원해온 사람이 다른 누가 아닌 바로 당신의 딸이라는 것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다른 사람이 아닌 저를 친엄마처럼 돌봐주셨던 분의 아들과 결혼한 것이고, 심지어 15년간이나 말없이 쉼터에 기부와 개인 후원을 해주었던 것도 저라는 사실을 알게 된 엄마는 망연자실한 듯 한참을 주저앉아 계시다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내가 그것도 모르고, 아이고, 너무 죄송합니다. 가영이에게도 이 죄를 어찌 갚을지. 나는 그런 것도 모르고, 내가 내 딸에게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죠? 이러면서 그 여자는 계속 펑펑 울기만 했어요. 솔직히 엄마라고 불러줄 가치도 없는 그 여자가 진심 어린 반성을 하는 것이라고는 믿지 않아요. 그저 본인이 본인 입으로 이야기했듯 어머니의 자리를 빼앗아 차지해보려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안 될 것 같으니 전략을 바꾼 거라는 게 더 설득력이 있겠네요. 오후에 일찍 퇴근해 이 난장판을 본 저는 곧바로 모바일 홈캠에 접속해 모든 상황을 알게 되었고, 더 따져 물을 것도 없이 나가지도 않고 무릎 꿇고 싹싹 빌며 울고 있는 엄마를 경찰을 불러 쫓아냈습니다. 경찰들이 안 나가려고 버티는 엄마의 양팔을 잡고는 질질 끌려 나가다가 발을 헛디뎌 차가운 바닥에 털썩 쓰러졌을 때는 37년 전 제가 그 어둡고 추운 산길에 버려졌던 그때가 겹쳐 보이기까지 해 눈물이 날 뻔했어요. 마음이 아파서였냐고요? 아니요. 통쾌해서였냐고요? 아니요. 끝의 끝까지 이리도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여자에게 너무나도 화가 나고 치가 떨려서요. 그나마 한때만이라도 이 사람에게 딸에 대한 애정이 있을 것이라 믿었던 제가 너무 바보 같아서요. 모든 속내를 속속들이 알게 되자 저도 더 이상은 그 여자의 허상 같은 애정도, 그 여자에 대한 신락 같은 그리움도 모두 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 여자는 진심으로 참회하기라도 한 것처럼 엄마 노릇을 하겠다며 음식이며 뭐며 싸들고 와서 싹싹 빌었어요. 하지만 저는 솔직히 40대가 된 지금도 간혹 그날 버림받던 그날의 악몽이 선연하게 떠오르는데, 이제는 다 늙은 모습의 그 여자가 나와 꿈속에서도 저에게 악담을 퍼부어대니 더는 얼굴을 보고 싶지도 않다는 마음만 들어 매번 얼굴도 보지 않고 매몰차게 내쳤습니다. 그게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석 달이 흐르자 더 이상 찾아오지 않기에 이젠 포기했으려나 싶어 저도 잊고 살자 했어요. 지난달쯤이었을까요? 쉼터 쪽에서 요즘은 왜 기부도 후원도 없냐고 전화가 왔길래 앞으로 기부는 간간히 계속할 것이지만 개인 후원은 그만두고 싶다고 언지를 드렸더니, 그 개인 후원해 주시던 최명숙 씨 지금 안 계세요. 갑자기 비구니가 되시겠다며 절에 들어가셨다던데. 저희 직원이 혹시나 해서 사찰까지 직접 찾아가 봤거든요. 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참 끝까지 비겁한 사람이지요. 그 수천죄를 저질러 놓고 자기 마음의 평화를 얻고 구원받기 위해 비구니가 되겠다니요. 아무튼 그 여자에 대한 소식은 그것이 마지막이었어요. 이제 더는 궁금하지도 않고요. 요즘도 사실 악몽을 꿉니다. 차가운 바람이 서늘하게 불던 37년 전 버림받던 그날 밤, 6살이던 작은 소녀를 어떻게 위로해줘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 6살의 영혼은 아직도 허공을 떠돌고 있는 것만 같아요. 하지만 저에게는 세상 누구보다도 따뜻한 엄마와 오빠, 남편과 시어머니가 있기에 이건 역시 행복으로 향하는 고난이라 생각하고 오늘도 견딥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마음속 결여가 하나쯤은 있으신가요? 그것이 무엇이든 황무지에서는 결국 아무것도 절로 자라지 못한다는 마음과 사랑이 메마른 사람에게 사랑을 갈구하는 것만큼 미련한 짓이 없다는 것만큼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저 역시 그걸 알면서도 잘 안 되었기에 결국 이 꼴을 본 거겠지만요.
모두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